추경에 있어서 정부가 구상한 비용이 정확히 얼마 정도입니까? 11조죠. 정부가 11조입니다. 네. 11조인데 보통 이제 추경 예산 먼저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면은 일단 정부는 내년도 쓸 예산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생겨요.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우리가 짠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전쟁,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또 우리는 또 남북 관계 변화, 그다음에 경제 협력 등 이 대내외의 환경 변화와 법령에 따른 국가의 질출이 발생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하도록 이제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특수한 경우에 이제 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언론 보도 많이 됐지만 11조를 일자리 추경으로 하겠다. 저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 반년 넘게 공회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경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처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지금 심각한 정도예요. 중년이라든가 노년도 실직한다는 거는 참 무서운 일이지만은 청년의 실직이라는 것은 일을 배울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기회 박탈과 경제적인 고난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함까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저는 이거는 뭐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처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 디테일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게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대통령 주장도 있지만 이 원래 이 올해 예산은 지금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이 아니에요. 원래 올해 예산은. 그렇죠. 작년 언제부터 안경 썼어요? 나도 진짜? 엄청 지성적으로 보이네. 그 말에 놀랐어요. 지금. 아니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이 아니에요. 아니 나도 그게 놀란 줄 알고 왜 놀라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지성적으로 보이네요. 전과 달리. 지속적으로. 사실은 아니 경제사범처럼 보이는데 스키니까 정치론이 아니라 우리 형이 오늘 몸 아파서 못 나왔고 제가 동생이 대신 나왔어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 아우는 형보다 낫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이 아니라죠? 원래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네. 올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경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책을 똑같이 가면 추경 예산이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새로 출범한 정부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범했으므로 예산 규모를 만지는 문제, 예산 그 구조를 만지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야당이 좀 동의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야당의 그 주장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해요. 일단 요건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제 요건이 맞지 않는다.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표가 아마 0.1%인가 성장률이 올라간 건데 올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성장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그다음에 이 추경 그 예산의 성격이 경기를 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걸 해소하는 시급하게 해소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그 야당 주장에도 일리가 좀 있거든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보면은 뭐 여기는 뭐 1,500명 늘리고 저기 1,500명 늘리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지 꼼꼼히 조사한 다음에 그걸 늘려야지. 왜냐하면 공무원 자리라는 건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다시 없애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공공 부분이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걸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저부담 저복지잖아요. 이걸 갖다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좀 더 내야 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세대가 또 세대의 특성이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는 에코붐 세대인데 이 세대가 네. 앞에 세대하고 뒷 세대보다 지금 6만 원 내지 10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시기거든요. 이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어야 할 일자리들이 있어요, 사실상. 두 번째로는 그걸 갖다 일자리 찾는 이들의 수가 굉장히 평소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건 그 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인정을 하고 네. 그럼 여당에서 안을 냈을 때 상당히 디테일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딱 필요한 데 쓰이게끔 그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닐까. 그러니까 경제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경제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진 교수가 반대했던 현황판을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면서 숫자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박근혜 그 전 정권에서 넘어온 8조라는 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1년 우리가 쓰고 나면은 그것도 모자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과연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또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박근혜 전 그 정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를 이렇게 화끈하게 한 그 정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채무를 줄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게 국가 채무가 늘은 게 180조였어요. 184조. 그런데 내년이면 우리나라 국가 그 부채 그 총량이 700조가 돼요. 지금 이대로 그러면 내후년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뭐 1000조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를 사실은 좀 터치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결국 이제 증세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그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증세 이제 이 논란이 굉장히 커지는 논란입니다. 사실 대통령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막 갖다 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이유에서는 국민들과 고통 분담 세금 많이 낸다는 고통이죠. 그 분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아마 했었어야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갈 때도 한우 갈비 구워 먹고 싶죠. 그렇지만은 앞날을 생각을 해가지고 돼지갈비를 먹자 이렇게 해갖고 애들을 설득해서 돼지갈비를 먹는 게 이 재경을 담당하고 있는 엄마의 역할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경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뭐 이 집에서 이제 아빠가 돈을 버는 집일 경우에는 그 아빠한테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한테? 마찬가지로 그 승인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경 문제 그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대해서 확고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전 제일 아쉬운 게 노르웨이 같은 나라하고 우리하고 이제 좀 뭐 비교하긴 뭐 하겠지만 노르웨이를 가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빡빡해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요? 물가가 빡빡하죠. 굉장히 그럼요. 세금도 비싸요. 많고. 물가가. 굉장히 부자 나라. 네, 그런데 돈 많이 내서 공동 예. 구매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사회주의라고 보면 네, 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르웨이는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후대를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왜냐하면 고물가 자체가 고통입니다. 삶에 있어서 그 국민들한테는. 그렇지만 그걸 감내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더 유복하고 편안한 미래를 안겨주자. 저는 이런 호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추경이 나오면 이쪽에서 하자고 저쪽에서 반대하고 저쪽에서 하자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결국은 근데 이게 통과되고. 같은 추경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방향의 차이는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추경들은 주로 뭐냐면은 그쪽의 철학을 반영한 거죠. 기업이 잘 살리게 되면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가지고 그렇지. 낙수 효과가 돼서 고용이 창출될 거다라고 해서 지금 지난 9년 동안 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 100조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좋은 점은 없었어요? 근데 사실 효과가 없었잖아요. 낙수 효과가 없었고. 일자리는 점점 바로 그것 없는- 때문에 나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봐요. 이게 니들 말 들어가지고 9년 동안 해왔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상황도 악화되지 않느냐. 이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고 공공부문 일자리 만드는 걸 공약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분을 뽑아줬다는 것은 그 부분에 승인하는 대해서,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68.8%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추경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예, 우리가 많은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이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낙수 효과 이거는 상위 계층이 돈을 많이 벌고 예를 들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은 뭐 밑에 있는 하청 기업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국민들한테 돈이 내려온다, 떨어진다 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이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동반 성장, 동반 부유함이 이 보통 국민들에겐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점점 나아지는 게 없다. 이게 이제 지난 사실은 이제 보수 정권에서 보살피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를 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그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소득을 올려주면 공공 일자리고 뭐 알바고 뭐고 간에 하여튼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면 분수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훨씬 더 이제 잘 살게 될 거다. 또 이런 이론이 최근에는 경제학에서도 꽤 힘을 얻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뭐 돈이 100원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알사탕이 막 미치게 먹고 싶지가 않아요. 어저께도 먹었으니까. 네. 근데 좀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온 대로 써야 돼. 너무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바로바로 편하게 쓰죠. 쓰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래서 이제 순환은 더 빠르기 때문에 경기 회복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이 퐁퐁퐁퐁 분수 효과인데 과연 지금 이게 들을 수 있겠는가? 자, 여야가 접점을 못 찾는 추경 예산안을 직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조 2천억 원, 이 추경의 핵심이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이번에 핵심이 뭐냐면 공공부문의 일자리거든요. 예. 공무원 지원입니다. 핵심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 총량제 묶여 있어요. 공무원 총량제가 뭐예요? 공무원 총량제는 공무원 전체 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느 부분 줄이면 이쪽 부분 늘리고 전체 총량은 흔들질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소방 공무원을 좀 늘리면 딴 데가 교육 공무원을 좀 줄여야 줄여야 되고 하나의 팩트는 똑같아요. 전체 처음에 총량. 만든 이유는 뭡니까? 긍정적 이유가 있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겠다는 거죠. 공무원을 그렇기도 함부로 하고, 늘리는 유연성 것은 같은 거. 함부로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발상이었던 거죠.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찰 공무원은 이 공무원 총량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 공무원들도 늘 이 공무원 총량제에서 좀 빼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 공무원 충원율이 지금 9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 공무원은 많은 것 같지만 10% 정도 부족합니다. 필요한 공무원. 필요한 공무원이죠. 또 소방 우리 얼마 전에도 소방관 얘기했지만 소방관 2교대에서 3교대로 넘어갔거든요. 이 3교대를 다 충족을 못 시켜요. 공무원 늘리는 부분은 진보 진영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 말고 추경 예산의 핵심이 공무원 증언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야 정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해보자. 그러면서 추경을 같이 묶어가자. OECD 평균 공공부 일자리가 21.3%인데 대한민국은 7.6%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더 많이 늘릴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부 일자리를 할 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사립학 교사도 넣어요. 네. 민간부 병원도 넣고 병사도 넣습니다. 군인도 넣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따지면 우리 공공부 일자리를 한 13에서 15%까지 봅니다. 아주 보수적인 학자는 18%까지 보기도 해요. 공공의 의미를 좀 공공 확대해서 의미를 보는 거예요. 확대한다면,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처지에 이런 통계를 인용한다면 공공부 일자리 많이 늘릴 여지가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 국가 세출 가운데서요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월급이 21%입니다. OECD 평균 23%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국가 세출에서 공무원 주는 봉급이 거의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OECD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아무래도 국가 주도형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큰 정부에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도 우리식은 뭐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라면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영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단순 비교는 좀 어려워요. 이 공무원의 그 숫자를 늘리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17,000개를 이제 공공 부분에서 공무원 숫자를 이렇게 늘린다. 앞으로 이것을 40년 동안 감당해야 될 문제라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유럽 같은 데서도 공무원 일자리를 오히려 있는 공무원도 줄입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직업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지금 당장 효과는 없겠지만 청년들에게 미래에 필요한 일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직업 교육, 기업이 원하는 말하자면 일꾼을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국회 그 시정연설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구 총량이 줄어들면 공무원의 숫자도 줄어들어야 되고 공무원이 그러죠. 남아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좋다 이번에 너네들 그 추경 예산 들어줄 터이니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있는지 여야 정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TF를 짰고 한번 논의를 하자. 야당이 이렇게 제안하고 들어온 게 난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시초가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예. 봐요. 이 시초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81만 개 공공부 일자리를 늘리지 않은 데부터 이제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또 보수 쪽에서는 일단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생존 거부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번 추경도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했고, 물론 통과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공무원 수가 그러니까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부족한가에 대해서 진짜 면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사 수를 늘리겠다. 그런데 이건 지금 굉장히 좀 뒤떨어진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의 학생 수가 초중고 학생이 98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가 588만 명이에요. 400만 명이 줄었어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사 수가 사실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OECD, 우리가 자꾸 OECD 좋아하는데 OECD 평균으로 초등학교 한 교사 한 명당 OECD가 15.1명인데 우리가 16.9명이에요. 거의 큰 차이 없어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OECD가 13.3명, 우리가 14.5명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사 부분 사실 늘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있는 선생님도 잘라낼 판이에요. 솔직히 OECD 기준에 맞춘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수요는 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공에서 맡을 것인가, 민간에서 맡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사회적 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유럽에서 지금 뭐 공무원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그 아마도 프랑스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마크롱이 아마 그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공무원을 늘린다고 못 줄이는 건 아니에요. 마크롱의 정책은 뭐냐면은 그 퇴임하는 사람 후임을 안 뽑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줄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 마크롱조차도 뭐냐면 교사하고 경찰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 이 부분 건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찾는 게 주로 이 부분이잖아요. 예. 교사, 경찰, 의료 이쪽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을 늘린다 이런 차원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저부담 저복지잖아요. 그런데 이미 보수 정당에서도 이제 중부담 중복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사회 구조의 변동. 왜냐? 지금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고령화는 늘어나고 우리가 이제 복지 없이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맞춘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얘기를 좀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현 정부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을 펴고 있잖아요. 전 뭐 어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이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인들의 일자리를 주고 개인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내수가 증가하고 세수로 돌아오고 또 기업이 또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가하고 이제 이건데 이것도 이제 일면 타당성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개인이 그 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정부는 인심 확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주도 일자리 창출 아니라 국가 부채 주도 일자리 창출돼버린 거예요. 반드시네요. 내년부터 그러니까 되죠. 내 말은 여기서 이제 현재는 저도 아주 긴급 상황을 봐요. 긴급 국가가 상황, 이제 어느 네. 정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제 이게 한번 깊은 고민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게 국가 주도 일자리 오케이. 그러나 이게 국가 부채 주도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이거는 예측이겠지만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지난 9년 동안의 보수 정권을 보면요. 작은 정부 아니었습니다. 큰 정부였죠. 작은 정부는요.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입니다. 정부의 효율성 중에서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 정부 예산을 적재적소에 아끼면서 낭비되지 않게 쓰는 게 작은 정부의 핵심입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정말 국가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건 그 야당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인정을 하고 네. 그럼 여당에서 안을 냈을 때 상당히 디테일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 아주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딱 필요한 데 쓰이게끔 그걸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닐까. 그러니까 경제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경제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진 교수가 반대했던 현황판을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면서 숫자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박근혜 그 전 정권에서 넘어온 8조라는 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1년 우리가 쓰고 나면은 그것도 모자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과연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또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박근혜 전 그 정권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뭔가를 이렇게 화끈하게 한 그 정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채무를 줄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게 국가 채무가 늘은 게 180조였어요.
184조. 그런데 내년이면 우리나라 국가 그 부채 그 총량이 700조가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그러면 내후년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뭐 1000조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를 사실은 좀 터치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결국 이제 증세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그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증세 이제 이 논란이 굉장히 커지는 논란입니다. 사실 대통령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막 갖다 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이유에서는 국민들과 고통 분담 세금 많이 낸다는 고통이죠. 그 분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아마 했었어야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갈 때도 한우 갈비 구워 먹고 싶죠. 그렇지만은 앞날을 생각을 해가지고 돼지갈비를 먹자 이렇게 해갖고 애들을 설득해서 돼지갈비를 먹는 게 이 재경을 담당하고 있는 엄마의 역할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경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뭐 이 집에서 이제 아빠가 돈을 버는 집일 경우에는 그 아빠한테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한테? 마찬가지로 그 승인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경 문제 그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대해서 확고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 전 제일 아쉬운 게 노르웨이 같은 나라하고 우리하고 이제 좀 뭐 비교하긴 뭐 하겠지만 노르웨이를 가보면은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빡빡해요.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요? 물가가 빡빡하죠. 굉장히 그럼요. 세금도 비싸요. 많고. 물가가. 굉장히 부자 나라. 네, 그런데 돈 많이 내서 공동구매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사회주의라고 보면 네, 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르웨이는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후대를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왜냐하면 고물가 자체가 고통입니다. 삶에 있어서 그 국민들한테는. 그렇지만 그걸 감내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더 유복하고 편안한 미래를 안겨주자. 저는 이런 호소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추경이 나오면 이쪽에 한국당은 이제 요건이 맞지 않는다.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표가 아마 0.1%인가 성장률이 올라간 건데 올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만 저성장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그다음에 이 추경 그 예산의 성격이 경기를 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걸 해소하는 시급하게 해소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기 때문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없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그 야당 주장에도 일리가 좀 있거든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뭐 보면은 뭐 여기는 뭐 1,500명 늘리고 저기 1,500명 늘리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자리가 있는지 꼼꼼히 조사한 다음에 그걸 늘려야지. 왜냐하면 공무원 자리라는 건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다시 없애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공공 부분이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걸 부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저부담 저복지잖아요. 이걸 갖다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되고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세금을 좀 더 내야 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세대가 또 세대의 특성이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인데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는 에코붐 세대인데 이 세대가 앞에 세대하고 뒷 세대보다 지금 6만 원 내지 10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모자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시기거든요. 이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어야 할 일자리들이 있어요, 사실상. 두 번째로는 그걸 갖다 일자리 찾는 이들의 수가 굉장히 평소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도 있는. 추경에 있어서 정부가 구상한 비용이 정확히 얼마 정도입니까? 11조죠. 정부가 11조입니다. 네. 11조인데 보통 이제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면은 일단 정부는 내년도 쓸 예산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쓸 일이 생겨요.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우리가 짠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전쟁,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또 우리는 또 남북관계 변화, 그다음에 경제 협력 등 이 대내외의 환경 변화와 법령에 따른 국가의 질출이 발생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하도록 이제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특수한 경우에 이제 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언론 보도 많이 됐지만 11조를
일자리 추경으로 하겠다. 저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로 한 반년 넘게 공회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경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처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지금 심각한 정도예요. 중년이라든가 노년도 실직한다는 거는 참 무서운 일이지만은 청년의 실직이라는 것은 일을 배울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는 기회 박탈과 경제적인 고난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암울함까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저는 이거는 뭐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 처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그 디테일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굉장히 많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게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대통령 주장도 있지만 원래 이 올해 예산은 지금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이 아니에요. 원래 올해 예산은. 그렇죠. 작년 언제부터 안경 썼어요? 진짜 엄청 지성적으로 보이네. 그 말에 놀랐다는 거 지금. 아니,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이 아니에요. 아니, 나도 그게 놀란 줄 알고 왜 놀라시지 했는데. 굉장히 지성적으로 보이네요. 정과 달리. 지성적으로. 사실은 아니 경제사범처럼 보이는데 스키니까 경수론이 아니라 우리 형이 오늘 몸 아파서 못 나왔고 제가 동생이 대신 나왔어요.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쪽 아우는 형보다 낫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이 아니라죠? 원래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네. 올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이었어요. 그렇죠. 경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책을 똑같이 가면 추경 예산이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새로 출범한 정부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출범했으므로 예산 규모를 만지는 문제, 예산 그 구조를 만지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야당이 좀 동의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야당의 그 주장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해요. 일단 요건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